오늘 5번 The Methods and Instruments 3장과 4장을 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Discussion이랑 Implication 쓰는 거 3장에서 필요한 것과 4장에서 필요한 것 핵심적인 건 여기 왼쪽에 어떻게, 왜 그 데이터를 얻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떠한 경로로 얻는 게 중요한지 그 재현성의 문제인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고 발견한 건 무엇인지 이게 기본 골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리뷰어가 일단 당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는 왜 어떻게 수집을 하셨냐? 몇 명을 수집하셨냐? 왜 미싱 밸류는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부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perplexed 당황하게 되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3, 4장을 깔끔하게 쓰면 효과적이고 독자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설득하는 방식이 이 연구가 본인의 이론적 주장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증거를 제시를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결과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하게 쓰면 쓸수록 이 저자에 대해서 이 저자가 되게 양심적이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돼요. 이 저자들은 세 가지 C를 지켜달라. 첫 번째가 completedness, 완전성, 그 다음에 clarity, 명확성, 그 다음에 credibility, 신뢰성. 이 세 가지를 지키면 3장이 갖춰야 될 요소를 잘 갖췄다. 첫 번째 완전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완전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컨스트럭을 어떻게 조작화했는지, 그 다음에 분석의 종류에 대한 설명, 어널리시스 파트를 이제 좀 써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 시 발생한 상황도 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결정을 내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프로세스로 이 연구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그 결정사항들, 그리고 그 결정사항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강점을 강조하는 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세부사항을 숨기기보다는 내 강점과 약점도 다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이론적 기여와 실제적 효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급급한데 잠재적인 약점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만 설명을 하면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되고 이 연구와 이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연구는 없으니까 그거를 연구자 본인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연구자가 굉장히 솔직하게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연구의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카이브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저자가 그 프로세스의 액세스를 완전히 못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감한 정보에는 접근이 안 되는 레스트릭트 데이터들을 이제 네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유저 가이드나 코드북 같은 설명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고 거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후속 연구자가 데이터 수집 절차와 측정의 세부사항을 복제할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재현성이죠. 특히나 이제 회사 서류나 미디어 계정 SNS 연구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소스를 활용할 때는 표본 설정, 결측치, 코딩 방법,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완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3장은 다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올라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연구 절차. 부록에 측정 도구를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네요. 내가 정확히 뭘 썼는지. 예를 들어서 24문항짜리 썼는데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하는 거는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록에 제시를 하라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가 완전성. 내가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 어프로치의 장단점을 독자가 평가하고 균형 잡힌 연구에 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잘 완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절차와 데이터가 있다면 누구든 복제, 재현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성인데요. 문항을 수정을 한 경우에요. 혹은 여러 출처의 문항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이상적인 거는 풀 버전 쓰라는 거예요. 안 되면 수정을 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변경을 하고 나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게 변경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코딩의 정당성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뢰성. 샘플 선택 이유, 그게 왜 적절한지 설명을 해라.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컨스트럭의 개념을 이제 다시 제대로 정의를 하고, 그 논문 뒤적거릴 필요가 없게끔 3장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재정의를 한번 적어달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론이랑 얘가 지금 실제로 측정해서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랑 일치되네. 이걸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리뷰어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가 하이라이트는 따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특정 조작화가 사용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직 성과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객관적 성과도 있고 주관적 성과도 있고 비생산적 성과도 있고. 그러면 조직 성과라고만 딱 해놓으면 차원이 너무 다양하고 그 중에서는 내 가설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화 없이 특정 차원을 쓰면 리뷰어를 이제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랑 조작적 정의와 측정이 이제 완전히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측정 도구를 쓸 때도 다른 유명한 다른 측정 도구가 있는데 왜 너는 이 측정 도구를 쓰는지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시고 측정 도구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측정 도구 선택할 때 여러 개를 찾아보시고요.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요. 자기 연구에 더 적합한 걸 쓰시고 그 쓰는 이유를 잘 적어두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모델도 설명하고 데이터 분석 절차도 설명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통제 변수는 왜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는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 데이터를 이 분석 방법으로 했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에서는 평균, 표준 편차, 상반 이런 것들은 이제 디폴트다. 가설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고 데이터의 전체 그림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변수 간 상관이 높으면 다중공존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 이상치 확인은 필수고 거기에 이제 첨도 외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결과를 보고할 때 있어서 분석 단위, 표본 크기, 종속 변수를 명시를 해라. 결과는 연구 질문에 대답을 하고 가설에 대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하거나 혹은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그게 이제 본연의 목적이죠. 토론에서 가설과 결과의 연관성을 논의하지 않고 4장에서 결과의 의미를 조기에 논의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은 결과를 1차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냥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적으로 그 결과의 의미나 이장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쓰시는 건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가 완벽한 4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시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 포맷을 한번 써보래요. 각 가설을 일단 요약하겠죠. 가설 1은 뭔데 분석해보니까 X는 Y한테 유의한 영향을 줬으니까 이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보면 이 표에서 보면 이 선이 유의하니까 플러스를 유의하니까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수준에서 해석하고 그냥 보고를 하라는 샘플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게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를 가장 명확하게 보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방식도 있지만 너가 틀리지만 않는다면 좋게 네 마음대로 한번 보고를 해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환영을 한다. 그래도 가설은 순서대로 좀 보고를 해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많은 연구에서 가설은 기각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예상했던 거랑 반대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올 때가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자기 가설이랑 안 맞으니까 조용히 넘어가고 싶겠지만 리뷰어는 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한대요.
사실 이런 결과를 토론에서 새롭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유의하든 안 하든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해석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이 연구자가 새로운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니까요. 그 다음 신뢰성. 결과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 해석이 올바른 이유를 독자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안적인 측정 도구나 대안적인 방법, 대안적인 모델이 사용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보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디셔널 어널리시스 파트를 통해서 밑에 나와 있죠. 내 결과가 믿을만하다, 견고하다, 체리 피킹했다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모델을 선택했는지, 왜 이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결과가 유의하더라도 독자는 여전히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실질적 유의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추가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 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샘플이 겁나게 많으면 굉장히 미미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 있거든요. 끝났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